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비보 Y21D가 있습니다. 오늘은 언박싱과 함께 이 기기의 외관, 사양, 빌드 퀄리티, 그리고 기능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전반적인 생각과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포장을 뜯어보겠습니다. 포장을 뜯는 동안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비버나 다른 어떤 회사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덕분에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서 소개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지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여기서 소개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지를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거의 같은 가격대의 다른 기기와 비교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기기를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더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말이죠. 여기서 받게 되는 것은 타입 A to 타입 C 충전 케이블입니다. 스티커에 표시된 에너지 등급 기준으로 67시간의 배터리 수명, 그리고 실리콘 클리어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EMA 스티커니까 이건 빼고 바로 여기 기기가 보입니다. 뒷면 디자인이 꽤 괜찮은데 여기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빛에 비춰보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느껴집니다. 네, 시작이 좋네요. 정말 좋은 시작입니다. 어쨌든 이제 전원을 켜봅시다. 자, 이제 다 됐네요. 디스플레이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 화면의 전체적인 크기는 약 6.68인치에 달합니다.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쉽게도 주사율은 90Hz에 불과하고 최대 밝기는 1000니트, 해상도는 720 곱하기 1600 픽셀입니다. 즉 720p 화면이죠. 와우. 2025년 아니 거의 2026년에 이런 폰을 출시하다니 대담한 선택이네요.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화면대 본체 비율도 확실히 좋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도 특별한 혁신은 없습니다. 출시가 거의 2026년인 폰임에도 불구하고 화면대 본체 비율이 84%에 불과하고 턱이 두껍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026년에서 몇 달밖에 차이 나지 않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는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제 뒷면을 보면 더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비보는 사용자 기반을 속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죠. 실제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기기를 구매하게 하려는 것은 사기입니다. 이 카메라는 사기예요. 이건 카메라가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카메라인 척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폰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 폰에 대해 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폰은 저는 거의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 어떤 폰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면 뭔가를 감추고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예를 들어 저런 돌출부처럼 말이죠. 그건 카메라처럼 보이게 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딱 처음 봤을 때부터요. 여기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실제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로 말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이 폰을 분해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해서 이야기해보죠. 여기서 유일한 카메라는 바로 이겁니다. 이건 5000만 화소 f1.8 광각 센서로 1080p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셀피 카메라는 500만 화소 f2.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카메라가 뒷면 카메라보다 더 잘할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죠. 자, 이제 내부로 넘어가 보면 6500mAh 배터리가 들어있고
45W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건 사실 꽤 괜찮은 편이에요. 배터리 용량도 준수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리콘 카본 배터리도 아니에요. 아, 아니네요. 이 제품은 실제로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맞아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6500mAh인 거죠. 그리고 44W로 충전이 가능한데 이 정도면 저가형 기기치고는 꽤 괜찮은 충전 속도입니다.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은 램과 프로세서 쪽이에요. 램, 저장 공간 등 그런 부분들 말이죠. 128기가, 저장 공간의 램은 4GB. 이게 이 기기의 가장 낮은 사양입니다. 그리고 최대 256기가, 저장 공간의 6GB 램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SD카드로 확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SD카드 슬롯이 있어요. 그래서 듀얼 심 카드 지원과 함께 전용 SD카드 슬롯도 지원합니다. 이 점은 꽤 괜찮은 것 같네요. 이제 여기서 단점은 바로 이 폰을 구동하는 유니섹스 T7225 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려는 제품과 비교해서 어떤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아, 진짜로? 이럴 수가? 알겠어요. 이거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네. 좋아요. 알겠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별로인 제품과 비교할 생각은 없지만 이미 100% 확신합니다. 이건 상대가 안 돼요. 어쨌든 제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아, 맞다. 이 기기의 가격은 이미 말씀드렸죠. 참고로 이 폰의 가격이 중요해질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은 약 900조와트입니다. 여기가 제 고향이라서 제가 쓰는 통화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900주워티는 약 211유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의 가격이 그 정도라는 거죠. 211유로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이 제품에서 같이 있는 거는 실리콘 카본 6500mAh 배터리와 44W로 충전 가능한 점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최대한 저렴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는 90Hz LCD IPS이긴 한데 밝기가 정말 약해요. 프로세서는 형편없고 램과 저장 공간도 적어요. 물론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기들도 이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큰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죠. 놀랍게도 GSM 아레나 기준으로 이 기기는 IP 68과 69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먼지 완전 차단 방수 고압수 분사에도 견디고 30분 동안 최대 6m까지 잠수할 수 있다고 해요. 이 기기의 등급이 그렇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놀랍네요. 하지만 일단 맞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가격대에서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바이비와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비교를 위해 지금 언급하고 싶은 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는 실제로 이 제품보다 더 일찍 출시된 폰인데 이게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죠. 그 기기는 바로 CMF-1 2 Pro입니다. 그 폰은 2025년 4월에 출시됐고 이 제품은 2025년 10월에 출시됐습니다. 배터리가 더 작고 느리다는 점, 즉 5000mAh에 44W가 아닌 33W로 충전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납니다. 특히 더 뛰어난 부분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을 꼽자면 대부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메라, 속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가 보통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모두 혹은 한두 가지 원하는 어떤 부분에든 주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에 CMF 폰이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약간의 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경우 듀얼 5000만 화소 1.9 조리개 그리고 두 개 모두 1.9 F 센서로 광각과 망원 모두 지원하며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30프레임, 1080p 60프레임과 120프레임도 지원하는데 120프레임은 아마 슬로우 모션 용도인 것 같고 셀피 카메라는 1600만 화소로
1080 픽셀은 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만 봐도 이미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납니다. 프로세서는 메인시티 7300 프로입니다.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뛰어날 겁니다. 디스플레이는 제 생각에 약간 더 크고, 크기 면에서 아주 조금 더 큽니다. 그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기기의 전체 크기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이 제품이 베젤이 약간 더 두꺼워서 손에 쥐었을 때 크기 차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화면이 더 클 뿐만 아니라 AMOLED 디스플레이이기도 해서 이렇게 멋진 진한 블랙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디스플레이는 10억가지 색상을 지원하는데 여기 있는 LCD 디스플레이와는 다릅니다. 120Hz 주사율의 터치 입력을 위한 2160Hz 폴링 레이트를 지원합니다. 반면에 이 제품은 그런 스펙이 아예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HDR10 플러스 인증을 받았지만 이 제품은 HDR 지원이 전혀 없고 밝기도 3000 니트 대 1000 니트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다시 한번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게다가 화면 대 본체 비율도 86%로 이 제품의 84%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더 얇고 세련된 베젤을 얻을 수 있고 픽셀 밀도도 388ppi로 이 제품의 264ppi보다 높습니다. 다시 한번 엄청난 개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은 판다 글라스 메쉬 레벨 5가 디스플레이에 적용되어 있어서 내구성과 극힘 방지 성능도 더 뛰어납니다. 다시 한번 엄청난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이 휴대폰이 더 우수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등급입니다. 먼지 보호와 방수 등급이 겨우 IP50입니다. 즉 물튀김만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을 들고 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세탁기에 떨어뜨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살아남거나 샤워할 때 들고 들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물이 조금 튀는 정도는 어떻게든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제품은 저항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CMF 폰2 프로는 모든 면에서 더 나을 것 같고 실제로 중요한 부분에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면 아쉽게도 이걸 들고 수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이죠. 사실상 같은 가격대라면 이 제품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CMF폰이 이 제품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900에 판매되는 반면 CMF4는 700 정도에 판매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PLN 기준으로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즉 약 50유로 정도 더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방금 우연히 본 할인 가격은 계산에 넣지 않을 생각입니다. 보통은 두 제품이 비슷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면 이 제품에 비해 훨씬 더 나은 기기를 얻을 수 있지만 방수 기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의 트레이드 오프는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고 봅니다. 더 빠르고 성능이 좋은 기기는 사용성 면에서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기능만 제공하는 제품에 비해 사용할 때 더 큰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가격대에서조차도 이 제품이 그에 걸맞은 가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제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대신 추천하고 싶은 제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예산형 기기라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약간 예산형 폰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정도면 예산형 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더 저렴한 기기들도 있습니다.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최저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지 새 휴대폰을 산다고 해서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가 자주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고 거주 중인 나라에서 통신사와 계약을 연장하려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당신에게 특정 제품을 권유하려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런 형편없는 기기 같은 걸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그거를 엄청나게 포장해서 마치 세상에 나온 최고의 물건인 것처럼 말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정말 형편없는 제품이고 당신은 그걸 휴대폰 요금의 할부로 매달 돈을 내면서 사게 되겠지만 전혀 그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지금 쓰는 휴대폰이 정말 별로라면 당연히 새 걸로 바꾸세요. 하지만 제발 이런 식으로 돈값도 못하는 것에 돈을 쓰지 마세요. 직접 더 좋고 더 빠르고 사용하기 더 즐거운 제품을 골라보세요. 만약 휴대폰이 느리고 별로라서 싫은데 항상 통신사가 권하는 가장 싼 제품만 산다면 그건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항상 가장 저가형 제품만 권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기기를 팔아야 하는 어떤 계약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거기서는 절대 최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휴대폰도 아니고 최고의 가격도 아니며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럴 바엔 이런 식의 약정은 건너뛰고 약정만 연장하고 휴대폰은 따로 구입하세요. 그리고 더 좋고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한 제품을 사세요. 터치 입력에 잘 반응하고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 휴대폰이 훨씬 더 즐겁게 사용할 수 있고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